예, 반갑습니다. 손용원 변호사입니다. 6월 진보 잘 보셨어요? 그 제가 문제는 아직 못 봤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는 들었는데요. 그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내년이 문제지 지금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힘 좀 내시고 자, 이제 기록형이 이제 3주에 거쳐가지고 15회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어, 기록형 강의를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형 공부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일정한 점수를 이렇게 맞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교재가 이제 그 민사 그 기록형 연습 이 교재가 이제 청구 취지하고 그다음에 그 청구 원인에 관한 요건 사실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게 파리 변시 문제까지 기출 문제를 해서 이게 묶어놓은 것들인데요. 이 기록형으로 따지면 이 책 한 권 자체가 이제 그 자체로서 이그 완결성이 좀 있는 교재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일을 계속 지금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에 관한 그 자료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요. 그건 나중에 파이널 강의 끝나고 이번에는 이제 선택형하고 이제 기록형을 총괄 정리하는 시간을 좀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좀 자료로서 해서 좀 제공을 좀 해드릴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교재가 그 연습 기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형 시험 문제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할 그 염치는 없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교재는 이제 믿고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표지를 한번 대충 보고 그 다음에 기록형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에 관해서 좀 보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제1의 변시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기록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기록형하고 사례형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 점수 잘 나오고 기록형에도 자기가 쓸 말은 다 썼는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온다는 학생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형을 이제 사례형하고 이제 구별을 해서 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혼란인데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사법에 있는 그 바탕, 실력이 얼만큼 됐느냐가 문제이지, 그것만 잘 다져져 있으면 기록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잘 맞춰서 쓰는 거는 아주 단기간 내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대 변시의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그 차례 컨텐츠, 보통 이제 교재 볼 때 뭐 차례 같은 거는 이제 보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해가지고 소장의 기재 방법이 어떤 식으로 뭘 기재하느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적어야 될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총괄을 하는 것들이고요. 뭐 답변서하고 준비서면하고 반소장을 기재하는 것들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변시 부분에도 이제 답변서를 기재하는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이제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청구 취지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청구 취지는 결국은 사례형하고 비교해 보면 결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결론에 우리가 사례형 쓸 때는 누구누구 갑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혹은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청구 취지를 쓸 때는 우리가 그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그 제약 요소들이 있죠. 전부 승소를 전제로 해서 소장을 적어라. 그러면은 결국은 사례형으로 따지면 전부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인데,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실무에서 굳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그 용어를 가지고서 결론을 쓰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일종의 그 게임의 룰인 것입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는 갑의 청구로 이유가 있다라고 쓰면 되는 것이지만,
소장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청구 취지라고 하는 약속된 언어로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청구 취지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컨텐츠 차례편에 보게 되면 근전 지급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3장에 보게 되면 뭐 인도, 철거 청구, 그 다음에 퇴거 청구, 그 다음에 등기 청구, 이 세 가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채권자 대의 청구를 한다든가, 뭐 채권자 양도 통지 이런 것들은 채권 양도 통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채권자 대의 청구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따지면은 결국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해서 어떤 약속된 언어가 있는지, 인도 철거 퇴거를 구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기 청구를 할 때는 어떤 언어가 있는지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청구 취지 부분은 아주 쉽게 가능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이제 암기력이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친 척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면 금방 외워집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그 1학기 때 가게 되면 이제 바로 배우는데, 사법연수원 교수들도 그 청구 취지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외워둬라. 지금 저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니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외워두면 금방 이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는 부분을 이제 적는 것인데, 그 이제 3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요건 사실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파트인데요. 이 요건 사실론은 우리가 사례형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가배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례형 쓸 때는 논점의 정리, 그 다음에 우리가 발라낸 논점에 관해서 차근차근 A 논점, B 논점, C 논점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계속 이제 분석하고 논증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다 밟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형의 그 소장은 사례형과 같이 어떤 법률적으로 논증하고 판례를 막 냅다 기재하고 그런 식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의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변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요 사실을 적으라는 것이죠. 사실을 나한테 말하면 판사 내가 너한테 답을 주겠다, 이런 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적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원인 파트에서 무슨 판례를 적는다든가 법률적인 어떤 그 논증의 형식을 하는 또 쓴다든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무익적 기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썼지만 배점이 하나도 없어요. 배점이 채점 기준표에 배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형을 잘 써서 사례형 형식으로 해서 기록을 썼던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건 배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하고 이제 사례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해서 이 청구 원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쓰는 것인데 최소한만 쓴다. 그 앙상하게 쓰고 빠져나온다는 이런 컨셉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요건사실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법연수원 교재에서 이제 기초해가지고 이제 모든 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은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건이 있고 항변이 있고 재항변이 있고 그런 순서대로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변호사 시험은 이 판결서를 쓰는 그런 것에서 기초를 하긴 했는데 그걸 변형시켜 가지고 그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요건사실론과 약간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항변이나 재항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순서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걸 가지고서 뒤틀어 가지고 요건사실론에서 일단 녹여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항변이 이유가 없게 되면은 별도의 그 목차를 잡아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항변의 부당성 해서 이제 발라내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항변이 이유가 있고 그게 원고의 청구 취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요건사실론에 녹여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쓸 때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법률관계를 약간 써주는 그런 변형이 좀 일어나게 되고, 상대방 쪽에서 어떤 항변을 하긴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걸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완전히 법률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례를 냅다 쳐박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름지게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청구 원인 부분은 이처럼
써야 되는 그 부분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히 확연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명확히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요건사실론에 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2편해서 1장 뭐 매매계약, 그 다음에 대여금, 보증인에 관한 것들,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아까 청구 취지 부분에서 봤던 내용들과 일정한 연결을 맺으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그래가지고 3-1장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건사실론의 그 사법연수원에서 나오는 교재에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이 요건사실론의 독립된 목차로 그 아마 그 쓰여지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게 초판을 쓰면서 참고했던 게 2014년도 나온 그 사법연수원 그 요건사실론을 가지고서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파트가 독립 목차로 잡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땅 주인이 자기 위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을 무단으로 그 신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그다음에 대지인도 이렇게 구할 때는 항상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걸 같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 교재에서는 제 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청구에 연이어 가지고 3-1장으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이제 침해 부당이득과 급부 부당이득, 비용 부당이득을 완전히 찢어놔 가지고 기록형에 최적합하도록 완전 세팅을 완전히 해놨어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도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민법 시간에서는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이렇게 많이 그 합쳐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기록형에서는 그렇게 합쳐진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쫓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찢어 놨고요. 이 부당이득을 이처럼 이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완전 찢어나게 되면 의외로 그 강조되는 논점이 이른바 이제 침해 부당이득하고 이제 급부 부당이득에 강조되는 논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요건사실론도 침해 부당이득하고 이제 급부 부당이득의 요건사실론도 상당히 다르다. 주장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의 내용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4장에서 이제 등기 청구에 관해서 말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논점을 쓰는 그런 게 주요 그 쟁점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쓸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무수표까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300페이지가 좀 넘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뭐 주소를 어떻게 적고 뭐 이런 것 좀 빼고 나면 청구 취지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적는 이 소위 말해 요건 사실을 적는 부분이 한 7,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연수원 교재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최근에 나온 판례들도 좀 함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50페이지, 60페이지가 좀 많아졌는데 훨씬 보기는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형식을 이제 풀어보는데 이 기록형의 문제는 크게 말하면은 최근에 유형은 사례형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4개나 5개 정도를 합쳐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례형 면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또 맺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형을 못하는 학생이 기록형을 잘하는 일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례형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기록형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의문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례를 잘하는데 기록이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형에서 요구되는 언어 이런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일회 변시 문제도 풀어보면서 결국 이제 종합 정리를 해드릴 텐데 결국은 기록형이 점수를 이제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법에서의 통합적인 문제 분석 능력 이것이 결국은 점수를 가르는 것이지 어떤 청구 취지를 암기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청구 요건 사실을 못 외워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1도 아니에요. 1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민법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록형은 안 나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약간의 그 변명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민사를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형 공부라는 것들이 이처럼 사례형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좌절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번 강의 어떤 15회 강의를 이제 듣고 나서 이 기록형에서 어떤 점을 파고들어야 점수가 나온다는 것만 잘 방향을 잡으면 기존의 민사법 공부하던 방식을 가지고서 더 열심히 하면은 기록형 점수는 의외로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고요. 기록형은 이 점수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만 넘어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발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 대략적인 얘기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우리가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얘기는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된 부분이 자 머릿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머릿말 보시면은 이제 2판이 있고 그다음에 초판. 초판의 머릿말이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한 부분인데요. 머릿말 보시면 초판 머릿말 작년에 쓴 것에서 가지 번호를 보게 되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쭉 번호가 붙여져 있고 자 2번 번호 붙어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목차편 차례편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고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이 3번, 4번, 5번을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은 일단은 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번 내용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중복되는 면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형은 사례형 문제와 별도로 출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민사기록형은 사례형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은 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리가 돼서 다 정리된 문제를 내놓죠. 그리고 쟁점도 정리를 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니들 판단을 해봐라. 다 정제되어 있고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기록형은 상담 일지와 그 다음에 첨부 증거 자료로만 덜렁해서 여러분한테 던져둡니다. 그래서 앞에 뭐 주의할 사항 해가지고 뭐 의뢰인을 위해서 어쩌고 몇 가지 총괄 추상적인 어떤 얘기가 있고 메모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까다롭죠. 자, 뭐 김갑동이 김물동이가 단골로 나온 애들이잖아요. 김갑동이 어쩌고 김물동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어쩌고 해서 보통 원고는 한두 명 정도로 하고 피고가 한 뭐 3명에서 한 5명, 6명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비교적 최근에는 상법에서 쟁점을 이제 끼워넣기 위해서 뭐 주식회사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보게 되면 일단 의뢰인의 상담 일지를 보게 되면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개략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내가 지금 뭐 토지가 어떻게 있는데 그 토지에 어떤 애가 이렇게 개괄적인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 사항을 이제 밝히죠. 그게 이제 상담 일지라는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서류를 가져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증거라는 것이 뒤에서 쭉 따라 붙게 되죠.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를 이제 빠지지 않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내용증명 우편도 왔다 갔다 하고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재적 등본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 상담 일지를 기초로 해서 이 사건에서 어떤 것이 뼈대가 문제가 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의뢰인은 어떤 걸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첨부된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노점들이 따라붙는다는 걸 메모해서 하는 것들이 이게 사례형은 없는 것이죠. 메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3시간 동안에 이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쟁점을 정리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최소한 시키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메모하는 것. 자, 메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대부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할 텐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록형은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 덩어리를 5개, 6개를 합쳐놓는 식으로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그림 메모를 할 때는 이 덩어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덩어리대로 그림을 빨리 그려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변식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메모가 끝나게 되면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 법률적인 가능성 여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공부했던 민사법의 그 종합적인 실력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이 이 사실관계에서 과연 가능한지. 자, 전부 승소를 전제로 해서 소장을 쓰라라고 이제 제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만들고 이게 가능한지를 그 짧은 순간에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예상되는 항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미 내뱉어놓은 항변도 다 반영을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 항변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그리고 이 항변이라는 것들이 평소에 봤을 때는 별도 시답지 않은 말 같은데 시험 문제 탁 나오게 되면 그럴싸한 항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막 휘둘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평정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이상적으로는 60분 내에 이제 완료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거를 60분 내에 메모를 하고 쟁점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청구 취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분석해내는 60분 내로 해낼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보기에 전체의 한 5%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60분에 하는 애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70분에 이제 80분 정도, 아니면 정말 나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90분. 그건 이제 마지노선이죠. 1시간 반을 넘기 시작하면은 실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80분은 안 넘기는 것이 좋겠다. 80분 정도를 메모를 하고 쟁점을 분석해서 청구 취지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어떤 걸 쓸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적어내는 것. 자, 이거를 한 80분 내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례형인 경우에는 가배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간단히 쓰면 되는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 이제 청구 취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는 언어를 가지고서 앞에 쫙 적어주는 거죠. 청구 취지는 지금 피고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피고별로 정점들이 이제 뭐 복수로 이제 따라붙기 때문에 청구 취지는 보통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10개까지는 좀 신박한 8개까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구 취지 하나당 배점은 10점. 10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두 글자 정도, 그러니까 글자를 청구 취지를 적어 보면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에 다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배점이 한 80점에서 90점 정도의 배점이 되는 거죠. 글자 수에 비해서 배점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 결론이 나오게 되게 된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밖에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청구 취지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메모를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고 정점 찾아내서 정확하게 그 정답까지 찾아냈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기록형은 한 70%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1시간 안에 80분 안에 사실은 기록형의 승패는 갈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부분은 그걸 좌우하는 것은 청구 취지를 암기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민사법 본바탕 그 실력, 이것이 좌우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민법, 민사소송법, 집행법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사공학의 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한테는 너무 짜릿짜릿하고 아름답고 기록이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하고, 안 들어서 저 재수없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전자적으로 가야 되죠. 나 기록형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좀 재수없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구 취지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부분에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청구 원인의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적는 데까지는 많은 부분을 총 집중해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만 청구 원인 부분은 최소한만 쓰는 것이 포인트예요. 앙상하게 쓰는 것. 앙상하게 쓰는 것. 쓰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맞아요. 자, 시중에 돌아다니는 기출 해설서라는 걸 보게 되면 청구 원인 파트에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막 판례 들어가 있고 무슨 학설서 있고 막 그거 다 무익적 기재사항.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너 점수 하나도 없어. 이런 거예요. 최소한만 적는 것이다. 앙상하게 사실관계만 적고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항변 사항을 이제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변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법률적인 논쟁이 약간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만 기름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설, 그러니까 논증, 사례형에서 논증하는 방식에 관한 것들이 있잖아요. 판례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만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건사실론을 적을 때는 판례 따위를 적어서는 안 돼요. 사실관계만 적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청구 원인 부분은 청구 취지에 따른 하나의 논거를 대는 사실관계를 제시해서 논거를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냐, 청구 취지가 틀리면 청구 원인은 아무리 써봐야 점수가 없어. 청구 취지가 틀렸는데 청구 원인 열심히 썼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배점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앙상하게 딱 모자란 듯이 써도 큰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99% 학생들이 지금 뭐 교재들처럼 나와 있는 교재들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이렇게 미려하게 못 씁니다. 그냥 실제 답안지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좀 그 쓸말만 탁탁 쓰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청구 원인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막 완성된 형태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청구 취지 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형과 이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록형을 사례형처럼 쓰면은 점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형하고 기록형의 점수가 그 괴리가 큰 학생들은 기록형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빨리 끼우쳐가지고 기록형에 맞게 답안을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3번, 4번, 5번의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소장, 자, 2페이지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기재 방법 해가지고 뭐 소장 하나가 이제 달랑이에 나와 있죠. 자, 변시에서 그 제공하는 소장의 예시, 이 샘플을 그대로 이제 해 놓은 것들입니다. 소장 적고 원고를 적고 피고를 적고 그 다음에 원고의 표시에서 뭐 주소를 어떻게 적고 변호사가 따라 붙으니까 변호사는 또 어떻게 기재하고 자, 피고는 또 어떻게 기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 배울 것들이고요. 또 그 건물 철거 등의 청구에서 기재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고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중간에 날짜가 나오는데 이 날짜는 주의할 사항 그 부분에 소재기 날짜를 이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날짜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귀중해서 법원을 적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배웠던 그 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피고가 보통은 이제 피고는 당연히 이제 다수로 나오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25조 1항과 2항 관련 재판적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 그 재판적이 있으면 그냥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적어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기출 문제 중에서 이 전속 관할에 관한 문제가 한쪽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청 결의 취소에 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전속 관할에 관한 논점이 혹시 포함이 되게 되면 이 그 전속 관할에 관한 그 법원을 적어줘야 된다는 그 점만 조심을 하면 법원을 표시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문제는 없게 되죠.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이 결국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자, 제가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지금 수업도 시작 안 해놓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공부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자, 이거를 느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대 변시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 변시 문제는 논점이 비교적 간단하고 분량도 적기 때문에
샘플용으로 다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변시 기출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문제 양이나 쟁점이라든가 그 청구 취지 기재례 이런 것들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시험에는 맞지는 않죠. 하지만 샘플용으로 살펴보기에는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1회 변시를 본 학생들은 정말 행운하죠. 거의 다 합격을 하고 시험도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나와가지고 다 붙고. 자, 1회 변시 문제 한번 그 30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설명드렸던 걸 기초로 해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모의고사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험 과목 응시자 뭐 준수사항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0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309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게 되면 자, 서울 종로구 어디에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심영수 변호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되겠죠. 변호사가 이제 소장을 적는 것들이니까 이 변호사의 주소 같은 것들은 이제 마킹을 해두면 편을 할 텐데 나중에 메모를 할 때 뭐 그 페이지수 같은 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 메모를 할 때 이거를 전부 적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몇 페이지에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 해주면 되죠. 자, 박대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 의뢰인의 상담 일지에 기재된 내용의 상담을 하고 이제 첨부 서류를 받았는데 자, 그 의뢰인을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래 작성 요령에 따라서 속정을 작성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형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그 매해 변시마다 대부분의 그 작성 요령은 겹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조금씩 그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자, 1항을 보게 되면 자, 소장 작성일, 소재기일은 2012년 2월 1일로 전제하라. 자, 이런 것들은 소장 말미에 적는 정보들이니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고요. 자, 2항을 보게 되면 법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소장을 작성하되 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지를 말아라. 의뢰인에게 최대하게 유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누구누구를 상대로 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말라 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걔가 내 동생이고 뭐 이러니까 뭐 혹은 그 사람이 내 삼촌인데 해봐야 빈털털이여가지고 소 제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청구 취재 때 들어가게 되게 되면 큰 감점이 되게 됩니다. 청구 취지 파트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점수가 엄청나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사망을 보게 되면 자, 항상 거의 들어가는 그 문구인데요. 이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항변,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했을 때 그 항변을 녹이는 문제가 여기 이 그 사망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피고의 상대방 피고가 될 사람이 어떤 항변을 하는데 전부 승소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단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상환 이행 청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그 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아니면은 뭐 변제 항변을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소구채권의 전부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변제만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 내가 지금 의뢰인에서 의뢰받은 그 소구채권 중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변제액의 일부가 어떻게 변제 충당이 돼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소구채권은 얼마만 남았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되는 그 논점들입니다. 자, 선택적 예비적 병합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이 소지가 많은 것들인데 사망의 다만 이하 부분 상대방의 그 항변을 이제 반영하는 문제가 이제 이게 상당히 뜨거운 그 감자입니다. 시험 그 변식 그 기출 문제마다 이 그 항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약간씩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첨부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서 장차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항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미리 이걸 가정해서 반박을 기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 첨부 서류 내용에 비춰 가지고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피고들이 항변을 할 것이 예상되면 그거를 반영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을 보게 되면 금전 청구인 경우에는 기간이 결부될 때는 정산하지 말고 금액과 기간의 초일, 말일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재를 하고, 자, 지연 손해금 청구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지 그건 빼라. 자, 이런 것들은 잘 목차를 할 때 좀 이렇게 별표를 해놔가지고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죠. 일단 물건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물건의 표시는 뭐 늘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소장에 기재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별지 목록으로 이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인 그 시험의 그 출제 형태는 별지를 쓰지 말고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써라.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별지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지는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지를 직접 쓰는 일은 없고요. 그냥 거기에서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는 것만 이제 배워두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6항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들어간 내용들인데요. 원피고 이름은 그대로 다 적고 뭐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원고일, 피고일 이런 식으로는 특정하지 말라. 자, 7항을 보게 되면 본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 및 첨부 자료만을 기초로 하라.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던 거를 네가 상상해서 하지 말라. 그건 모든 시험에 다 요구되는 공통적인 것들이죠. 별도의 법률 행위 또는 사실 행위를 전제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늘상 들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지연 손해금 청구하지 말라고 했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지 말라.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채권자 대위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큰 감점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 감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작성 요령 앞부분 나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거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유해적 기재사항이 되는 것들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310페이지 보시면은 8항을 보게 되면 자, 각종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하고 상담 일지 내용은 모두 진실된 것으로 전제를 하라고 했고, 9항을 보게 되면은 관할 법원과 관련돼서 별표가 이제 기재가 되는데요. 자, 피고가 이제 복수일 때는 청구 원인은 반드시 피고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라.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죠. 피고 A, B, C, D 이렇게 나오게 되면 피고가 복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별로 병합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청구별로 이 소장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피고별로 나눠가지고 다시 정의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피고별로 나눠서 단순 청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이제 병합 청구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피고별로 나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증 방법하고 첨부 서류는 이제 생략하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법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령이라든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항변에 관해서 반영을 할 때 그때만 적어주는 것이고 요건 사실 원칙적으로 적을 때는 쓸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죠. 자, 이 작성 요령은 항상 읽는 버릇을 해두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는 버릇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자, 310페이지에 있는 소장 양식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이고요. 자,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원 설치 권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여기서 볼 거는 313페이지에 있는 벌표 3. 자, 이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법원에다가 이제 소장을 제출할 것이냐. 자, 이 별표 3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소송법 25조 1항과 2항을 보게 되면 관련 재판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병합 청구를 하게 되면 A, B, C라는 청구를 이제 병합해서 하게 된다. 자, A 청구에 대해서 관할권이 인정되면 B하고 C 청구는 같이 엎혀 들어가게 되죠. 그 법원에.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보게 되면은 공동소송인에 관해서 공동소송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그 법조문이 민사소송법 65조가 있잖아요. 1문과 2문의 형태로 나와 있고 1문은 문제형이 이제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관계가 좀 친밀한 애들끼리는 1문으로 되어 있고 덜 친한 애들은 2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65조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조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65조 1항, 그러니까 65조 1문에 해당되는 애들끼리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 한 명에 대해서 재판적이 인정되면 다른 피고는 가장 엎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당연히 여러 명을 세팅해놓고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관련 재판적을 가지고서 결국은 관할
법원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 만약 관련 재판적이 없게 되게 되면 피고의 주소를 전부 다 같은 법원에 있는 관할권이 있는 식으로 다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소가 다르면 관련 재판적을 가지고서 한쪽 피고에 대해서 관할권 있는 법원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 내는 방식이 피고의 주소를 다 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서울시 중구, 서울 뭐 중구, 종로, 그다음에 강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중앙지법 소재에서 주소를 다 같이 세팅을 하는,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도 그래서 주소가 다르면 이건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겠구나 이렇게 편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주소가 같은 구역에 속하게 되면 이거는 관련 재판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주소를 같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자, 315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록 목록 해가지고 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의뢰인의 그 상담 일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첨부 서류로서 2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다른 그 해설서를 보게 되면 첨부 서류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이렇게 달아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 책이 되게 친절해 보이니까 그 책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여러분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 시험은 3시간 동안 이제 봐야 되는데, 시간에 정보를 메모해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 80분에 끝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첨부 서류의 기출 문제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컬러 처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탁탁 보죠.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자, 그 서류가 똑같이 시험에 나와준다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럴 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여러분들 무슨 저렇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보면서 그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재에서는 첨부 서류에 코멘트를 일체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연습을 하실 때 이 서류를 처음에는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논점과 관련된 멘트고 이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계를 두고 지금 이걸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첨부 서류를 분석할 때 한 30분 내에 분석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형 시험 문제를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답안지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은 실제로 반밖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첨부 서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차근차근 다 읽어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자, 문제는 이 상담 일지하고 그 다음에 이 첨부 서류를 어떻게 최소한 시간 내에 읽어내가지고 논점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쟁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 의뢰인의 상담 일지에 대략적인 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담 일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사례형을 한 5개, 6개를 결합시키는 형식으로 상담 일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상담 일지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 중에서 큰 덩어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를 빨리 찾아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는 뼈대를 빨리 그려내는 거예요. 상담 일지는 거기에서 상담 일지 중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걸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첨부 서류는 그 그림을 그려낸 것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정보 중 이 첨부 서류 중에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나중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 정보를 큰 그림 속에다가 빨리빨리 메모를 해 놓는 것인데, 그 메모를 하는 것들이 내용을 다 적어서, 그런 시간이 없어. 메모하다 보면 끝나. 그러면 그거를
어떤 첨부 자료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내용만 적어가지고 한 장의 그림에 빨리 그려내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 봐야 될 테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그런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상담 일지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첨부된 서류 중에서 어떻게 메모를 하는지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이 교재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그 348페이지에 그림 메모라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정리는 되어 있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348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중간 중간에 보게 되면 한 페이지 수로 페이지 20 박진수 편에 보게 되면 페이지 27페이지, 신한은행 37페이지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에 페이지 수를 이제 적어 놓는 것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여러분들만의 메모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거는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1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16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첨부 서류의 번호로는 이제 8페이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상담 일지. 자, 상담인은 이제 박대원입니다. 자, 우리가 원고로 삼을 사람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원고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만 원고로 삼아야 돼요. 이 당사자로 해가지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수로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만 원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전부를 원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박대원이라는 애가 찾아와가지고 여차저차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원고는 박대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상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대원의 아버지 박정수가 가구 제조 판매업 한다. 종로구 관철동 50-1 대지 500, 그 다음에 잡종지 50-2 잡종지 이거 소유하고 있다. 자, 50-1 토지는 박정수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옛집을 헐어가지고 나대지가 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으로 건축이 지연돼서 나대지 상태가 있다. 잡종지는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폐가구나 목재 등의 자재를 쌓아놓는데 사용하였다. 자, 사망을 보게 된 박대원이가 이제 95년에 캐나다 가서 이제 태권도 체육관을 이제 운영하다가 2005년 봄에 이제 영국 귀국을 했고, 자, 여동생 박점순이가 92년에 이제 출가를 해서 현재까지 부산에서 살고 있다. 박점순인가요? 정숙 아닌가? 정숙인 것 같은데. 점숙이군요. 점숙. 사항을 보게 됩니다. 박정수가 이제 2000년 여름 무렵에 이제 사망을 했고, 박대원이가 이제 아버지 사업을 잇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채권을 정리해서 이제 귀국을 한 것이다. 자, 5항을 보게 되면 그 숙부인 박진수, 즉 박정수의 동생이 박정수의 집 가까이에서 거주를 하면서 박정수의 가구점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박정수가 사망을 하고 박대원하고 박점순이가 그 상속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필지 토지를 마치 자신이 박정수에게서 매수한 것처럼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자, 나대지는 자신이 고물 수집 장소로 이용하다가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골 설정해주고, 자, 잡종지에는 김정철 사람에게 임대해 버렸다. 자, 6항. 자, 박대원은 이런 사실을 귀국 후인 2005년 7월 1일에 알고 박진수에게 등기 환원을 요구하고 김영철에게도 잡종지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 자, 박진수는 자, 그 토지는 박대원이 조부로부터 내가 증여를 받았고 박정수는 등기 명의만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불응을 했고, 김영철도 나는 등기부를 보고 박진수가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임차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박진수와 해결하라 인도를 이제 거절하고 있다. 자, 7항을 보게 되면 이제 박대원하고 박점수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 없이 김영철을 상대로 민사 재판을 제기를 했는데 법을 잘 몰라 증거를 대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패소하고 말았다. 8항. 그 뒤에도 박대원, 박점수는 박진수에게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박진수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2007년 9월 1일 박진수를 형사 고소했고 박진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 이에 박대원은 판결문을 복사해서 2008년 11월 1일 김영철을 찾아가서 건네주면서 박진수가 무단으로 이제 잡종지를 임대한 것이니까 즉시 반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김영철이는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 자, 지게차 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 구항을 보게 되면 박진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계속 중인 2009년 5월 10일 날 박대원, 박점숙을 이제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나대지를 고물상 영업 장소로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김영철에게 받을 대여금 반환 채권을 대신 니들이 가져가라 해서 양도를 해줬고 김영철에게는 통지를 해줬다. 자, 박대원, 박점숙은 수락을 해서 나대지 사용에 따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자, 10항 박대원, 박점수는 박진수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상 복구를 할 것을 요구했고, 자, 원상 복구니까 나대지에 있는 박진수 그 이전등기를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박진수가 이미 그 김영철에게서 이제 받아 써버린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주고 이후에 그 김영철에게서 받을 임대료는 받는 족족 우리한테 지급해달라. 자, 추인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11항 박진수는 나대지만 반환했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써버린 돈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고 있고 김영철에게서 계속 임대를 받으면서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철도 아직 잡종제는 또 반환하고 있지 않다. 31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항을 보게 되면 이 필지 이를 임대할 때는 매달 8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중개업소에서 확인을 해줬다. 자, 그 상담인의 그 희망 사항을 보게 되면 자, 박대원은 이 필지의 빌레를 신축해서 임대업을 할 계획을 세웠고 박진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자, 건축 허가만 나오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박진수와 신한은행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주면 상속 등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겠다. 자, 여기 요 사항이 나오죠. 자, 박진수 명의하고 신한은행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내가 건축 허가를 받겠다. 자, 신한은행에서는 박진수의 채무 5천만 원만 갚아주면 근저당권을 풀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대신을 돈을 갚더라도 근저당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자, 이 항을 보게 되면 숙부가 잡종지를 무단으로 임대하고 김영철에게서 받은 임대료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만은 아직 해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김영철에게서 이걸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영철한테 임대료를 직접 받고 싶은 거죠. 자, 숙부는 앞으로 받을 임대료도 써버리고 우리에게 안 줄 게 틀림없다. 자, 숙부 박진수는 재산이 없어서 노숙자와 다름이 없고 여차차해서 재산도 없고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 자, 김영철은 양수금도 가압류가 있다는 핑계로 한 푼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받아주면 좋겠다. 자, 사망을 보게 되면 여동생 박점순이가 미국 여행을 갔는데 여차차해서 그 귀국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상담 일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내면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체크를 할 건지 이런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 일지를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덩어리를 빨리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오는 이 첨부 서류들을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읽어내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메모를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제시하는 방법은 이 토지와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양수금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 일지를 가지고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자, 박정수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뭐 관철동 무슨 이 정보를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번지수, 자, 50-1번지 토지하고 50-2번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 놓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고요. 이제 사망을 했다. 자, 사망을 해서 이제 공동상속인이 있는 사안이었고요. 자, 박대원이라는 애하고 이 사안에 보게 되면 박점순이라고 하는 점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서 자,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원고로 적어야 될 사람을 이제 체크하면 이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죠. 자, 박대원이라는 애만 이제 원고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박진수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박진수는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벌입니다. 50-1번지 토지하고 50-2번지 토지에 대해서. 자, 50-1번지 토지에 대해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박진수가 이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장소에다가 고물을 이제 보관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신한은행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50-2번에 관해서는 김영철에게 임대차를 해줬다. 자, 이것이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사안이 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안이 하나 나오게 되죠. 채권 양도는 지금 박진수라는 사람이 김영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지금 금전 채권이 있다라는 것만 나오고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자, 이거를 지금 채권 양도를 합니다. 채권 양도를 해서 누구한테 양도를 하느냐? 박대원이하고 박점숙에게 둘 다 양도를 하죠. 자, 각각 상속 지분이니까 각 2분의 1씩 양도를 했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양도 통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매몰한 것이죠. 자, 여기다가 이 의뢰인이 상대 밀지에서 나온 이 박대원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그림을 빨리 그려내는 것들이죠. 자, 박대원이는 자, 박진수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자, 박진수를 상대로 한 청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자, 박진수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물 보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51-1번 지당에서 박진수가 사용 수익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법리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김영철에 대한 채권 양도로서 가름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는 적어주면 안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름을 하죠. 고물 보관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자, 박대원이는 이거를 말소를 구하고 싶다. 자, 근저당권 말소. 이것이 하나의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철을 상대로 해서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의뢰인에 보게 되면 이 토지, 이 필지 토지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김영철이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지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 대지를 이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건축을 하려면 대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지 인도를 이제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가 받고 싶다. 그 전에 박진수가 직접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김영철을 상대로 해서 임대료를 내가 청구하고 싶다. 이렇게 대지 인도와 그 다음에 임대료 청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구 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이 박대원이가 김영철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양수금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청구의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려내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 청구 취지를 적을 때는 피고별로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피고별로 그다음 목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수를 잡아서 얘를 피고 Y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을 Y2, 그 다음에 김영철이를 Y3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금에 관해서도 김영철이 들어오니까 이게 Y3 이렇게 잡아두는 것들이죠. 자, 이것이 의뢰인의 상담 일지에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그림이죠. 이렇게 그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첨부된 서류를 읽어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의뢰인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메모를 적어가지고 요약하는 작업을 이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교재 3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책 그 그림 메모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위주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9페이지에 첫 번째 나온 서류를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와 있고요. 2007년 고단 해서 형사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박진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유를 빨리 읽어봤더니 박정수 소유가 문제가 되는 50-1번지, 50-2번지 토지에 대해서 박정수로부터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수가 사망한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사문서 위조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하고 행사를 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유죄 판결이 이제 선고된 것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증거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2008로 57134 자, 항소심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확정 증명원이 나와서 이 형사 사건이 2009년 10월 17일 날 확정됐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판결문이 어떤 그 첨부 서류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통상 확정 증명원이 이제 갖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페이지부터 이제 15페이지까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서 이 서류는 지금 박진수와 관련해서 소위 등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여기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기재를 이제 해 두는 것들이죠. 자 소유정해서 그 다음에 서류를 이렇게 해서 등기 서류 위조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첨부 서류에 페이지 수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11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이제 적어 두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은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할 거고요. 자, 첨부 서류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사건 번호 2005 가단 36104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판결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의뢰인의 상담 일지에도 보게 되면 박대원 등이 김영철 상대로 해서 뭐 소를 제기했는데 법을 잘 몰라서 여차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원고가 박대원하고 박점순이가 원고고요. 자, 피고가 이제 김영철로 돼 있는데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을 보니까 청구 취지를 봤더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년 9월 1일부터 그 관철동 50-2번지 땅 그걸 반환할 때까지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인데 자,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원고 소유라는 점에 관해서 입증을 할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16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임대료 청구와 관련된 그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청구와 관련해서 자, 임대료 청구에 관해서 아까 그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박진수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 박진수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에 관해서만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김영철에 관해서는 지금 임차인 자체는
임대인 자체는 박진수이기 때문에 임대인 박진수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영철 상대로 해서 대위 청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지 말라고 그 작성 요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작성 요령에 나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김영철을 상대로 해서 그럼 직접 청구를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정보를 이제 기재를 해 두는 거죠.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판결문이 있다. 자, 페이지수로 16페이지에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판결문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둡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해서 패소 판결이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정보를 좀 처리를 해두는 것들이죠. 자, 이 그 미제 사건에서 그 패소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쓰는 그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보다 보면 이거를 급하게 쉽게 이제 적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 1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확정 증명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이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이렇게 해두고 자 여기에 대해서 16페이지하고 이제 18페이지 패소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체크를 해서 기재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7쪽에 첨부 서류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이 나오는데요. 자, 토지에서 관철동 50-1번지에 관한 정보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갑구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 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신한은행에다가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토지에 관한 그 정보기 때문에 50-1번지 여기다가 페이지 19페이지를 이렇게 적어둬 가지고 자료가 있다. 기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빨리 지금 체크를 하는 것들만 중요하니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50-2번지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등기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페이지 수로 해가지고 21 이렇게 적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정보서류 22페이지 재적등본이 나오는데요. 재적등본은 이제 신분에 관한 것들이니까 보시면은 이제 박정수, 호주 박정수 나오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의 그 상담일지에 나오게 되는데 이 재적등본을 보니까 박정수 밑에 중간쯤에 보니까 2000년 8월 1일 날 사망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망 사실에서 2000년 8월 1일 기재를 하고 페이지 수로 해서 22페이지를 적어 두죠. 그 밑에 그 박정수의 처 김수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공동 상속인으로 지금 자식인 박대원과 박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처가 공동 상속인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김수연이라는 정보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김수연에 관한 걸 봤더니 김수연은 99년도 5월 18일 날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수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수연은 공동상속인에서 이제 빠지게 되죠. 박대원과 박점순만 그러면 상속이 된다. 이거는 이제 픽스가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그 정보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박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정보가 나올 겁니다. 김수연, 박대원, 박점수 똑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관련된 정보가 22페이지하고 25페이지 이렇게 해서 적어 두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로해서 월세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50-2번지 접종지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고 1조를 보게 되면 월세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에서 쭉 나와 있고 2004년 7월 15일 날 자, 임대인이 박진수, 임차인이 김영철 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이 이제 체결됐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과 체결해서 관련된 것들이니까 인도, 대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청구 이와 관련된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영철 쪽 이쪽 파트에서 임대차를 설정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주는 정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26이라고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26에서 계약서가 있다. 27페이지 보시면 채권 양도 양수 통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면 이제 박진수가 김영철한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본 통고인은 고물수지법을 운영하던 몇 월 며칠 날 귀하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자 귀하는 그 당시에 지게차 임대업을 하고 있다. 신규로 지게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빌려간 것이다. 사망을 보니까 하도 그때 딱 하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자 이자에 대한 말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귀하에게 구입할 고물의 그 선도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제 빌려줬고 1년 6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 돌려주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그 절반을 박대원, 나머지 절반을 박점순에게 양도를 하고 한다. 지급해주기 바란다라고 해서 내용 증명 우편을 이제 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7페이지에 관한 이 정보는 이 양수금에 관한 정보라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여금에 관한 정보가 여기서 이제 나와 있죠. 이 금전채권에 관한 정보가 바로 이제 27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와 통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다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니까 우편물 배달 증명서가 나오는데 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이제 배달된 날짜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자, 배달 연월일 2009년 5월 13일. 자,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통지된 날짜가 바로 28페이지에 이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죠. 2009년 5월 13일. 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요. 자, 337페이지 보니까 토지 임대료 확인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50-1번지가 월 500이고 50-2번지가 월 300이다. 중개사들의 확인서를 이제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임대료 확인에 관한 이 정보는 지금 김영철에 관한 임대료 청구 이쪽에 관해서 주는 정보일 겁니다.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패소 판결이 있다는 정보 하나하고 그다음에 임대료에 관한 정보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수로 해서 29페이지를 적어주면 되는데 50-2번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300이다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9페이지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니까 자, 등기 이행 촉구서에서 이제 박대원이가 박진수한테 이제 보내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그 촉구서가 어떤 그 편지, 내용 중 우편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초기에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봐가지고 읽는데 어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이제 내가 읽어야 되는지에 관한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삼가 건성을 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땅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고 이제 형사 판결이 확정됐는데 아직 복귀를 하고 있지 않다. 빨리 지금 말소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민사상의 어떤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이 등기 말소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박진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에 관한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등 말소 이 부분에다가 30페이지 이렇게 또 적어두고요. 자, 31페이지에 나온 걸 보았더니 등기이행 촉구서에 대한 답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에서 상대방의 어떤 항변을 이제 반영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편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수신인의 등기이행 촉구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라고 하면서 우선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섭섭하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관철동 땅들은 자네 조부의 소유였는데 등기 명의만 자네의 부친인 박정수 명의로 돼 있었고 내가 조부 생전에 이 땅을 이제 증여받았다. 이것만은 좀 알아주길 바란다.
증거가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은 나는 떳떳하다. 자, 이것이 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냐라는 걸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지금 박진수 입장에서는 내가 등기 위조를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건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 게다가 나는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등기가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 취득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말소해 줄 이유는 없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30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1페이지 이 정보, 31페이지에 있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다는 취지의 항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항변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간단히 그 요체를 매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갈라놓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니까 통지서가 나옵니다. 자, 김영철이가 박대원한테 이제 보내는 것들인데요. 자, 김영철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 대지 인도하고 임대료 청구, 그 다음에 양수금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지금 액션이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김영철이가 보낸 통지서에는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는 것이 좀 짐작이 되죠. 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50-2번지 땅에서 내가 승리 예, 승리 지게차. 자, 지게차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항을 보게 되면 자, 귀하가 나를 찾아와서 그 땅의 소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해달라, 양서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내가 그 점에서 밝히겠다. 자, 사망부터 중요하겠죠. 자, 먼저 나는 선의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선의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박진수 씨가 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고 계약을 이제 했고 선의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의 취득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다. 첫 번째 선의 취득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2008년 11월 1일 귀하로부터 박진수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박진수를 찾아가서 확인을 했는데 박진수는 등기 서류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 말을 못한 사정이 있고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진수의 말을 나는 믿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사항을 보게 되면 귀하하고 박점순 씨는 2005년 본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유라는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패소 확정팩을 받아서 됐는데 다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기판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김영철이가 지금 그 자기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 지금 기판력에 관한 문제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를 이제 꺼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체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죠. 여기다가 30페이지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취득시효에 그러니까 그 선의 취득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판력에 관한 문제를 다 언급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 수로 해가지고 32페이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을 보게 되면은 귀하가 양수했다고 하는 박진수의 본인에 대한 대학금 받은 청구는 당신의 채권자 정태수가 가압류를 해가지고 법원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나한테 청구할 일은 아니다. 소송을 할 수도 없다. 자, 가압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양수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페이지 수 해가지고 32페이지 자, 가압류 이 주장을 정보를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이죠. 32페이지에다. 33페이지, 32페이지 같이 그거는 뭐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4페이지 봤더니 그 정태수라는 애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 결정 정본이 관련 서류로 나와 있고요. 자, 가압류한다 주문이 나와 있고, 자, 가압류는 이제 판결 정보 그 결정 정본이 이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6페이지 보게 되면 송달 증명원이라는 게 따라와 가지고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2009년 5월 23일 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 자, 이런 정보들이 같이 나오죠. 자, 34하고 36 그것이 같은 정보로 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가압류와 관련된 정보는 32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45페이지, 저기 37페이지 마지막 남은 서류를 봤더니 채무 확인서. 자, 신한은행에서 지금 보낸 정보들인데요. 자, 당행은 채무자 박진수에 대해서 지금 그 50-1번지 이 땅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3억 5천을 빌려줬고 지금 원금 5천만 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채무 확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 확인서는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7페이지에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상담 일집하고 그다음에 따라온 그 첨부 서류를 요약하는 작업이 일단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시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총 이걸 가지고서 의뢰인이 요구하고 있는 즉 빨간 표시로 그 선으로 그어져 있는 뭐 소위 등 말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제 가능한지를 이제 분석하는 작업까지 합쳐서 이제 한 80분 내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메모는 이 정도 문제는 지금 변시에서 나오는 것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분량이 이제 2배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 정도 정리는 한 20분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2배의 정보를 채굴을 해야 되니까 한 40분 정도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이 빨간 표시되고 있는 이 권리가 이제 가능한 것까지 분석을 하는 게 40분. 그래서 총 80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청구 취지를 적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한 8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20분 내로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첨부 서류가 나와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요약된 자료를만 이렇게 그 요약이 되고 그다음에 마킹된 자료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그 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이 정확히 몇 분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볼 때는 전혀 손대지 않은 로 데이터 그대로 봐가지고 실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체크하는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0분만 쉬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